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플레남 전투는 루이의 야욕을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숱한 패배를 겪어왔죠. 그러나 이 정도로 크게 져본 적은 없었어요. 물론 이번 한 번의 전투가 종전으로 직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플레남 전투가 벌어진 이듬해인 1705년 레오폴트가 사망했죠. 앞으로 단 몇 차례 제국연합이 역습을 벌여 파리로 밀고 들어가 루이의 항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황제가 죽고만 겁니다. 이때부터 제국연합 내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흘렀죠. 그의 죽음으로 제국의 승계서열이 애매해졌거든요. 레오폴트 다음으로 황제가 된 건 요제프 1세. 그는 레오폴트의 장남이자 카를 6세의 친형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가 아직 젊기는 하나 후계가 없었어요. 즉, 요제프가 후계를 낳지 못하고 죽는다면 제국은 카를이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이 전쟁 자체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합병 문제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국과 스페인이 합쳐질 변수까지 생겨났으니 영국과 네덜란드의 속내가 복잡해졌어요. 그럼에도 전쟁은 이어집니다. 일단 프랑스와 스페인의 합병이 현실에 좀 더 가까웠고 제국의 변수는 만에 하나 벌어질 나중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루이도 내심 그 경우의 수가 벌어지길 바랐을 것 같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심취한 탓인지 여전히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영고주의였어요. 또다시 친구, 사촌, 조카, 손자 등을 앞세워 전투를 지휘하겠죠. 결과는 예상했다시피 참패, 라미에와 토리노, 그리고 오우데나르데까지 프랑스는 어느 곳 하나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내부까지 제국군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찾아온 유럽 대혹한이 프랑스의 명운을 드리워요. 결국 루이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죠. 태양왕이라 불리던 존재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유럽 최강의 군대 또한 없어졌죠. 그는 살기 위해 머리를 조아려요. 처칠에게 밀사를 보내 휴전을 제의한 겁니다. 처칠도 속히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었죠. 그도 그럴 게 그 사이 처칠의 입지가 많이 난처해졌거든요. 그동안 아내 사라가 앤 여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덕분에 자신 역시 신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둘의 사이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죠. 시작은 단순했어요. 여왕은 정치에 있어 불편부당의 자세로 탕평책을 고수해왔습니다. 문제는 사라가 눈치 없이 휘그당 편에 들며 국정에 관여했죠. 이미 온 유럽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언데 더욱이 토리당의 입장에서 그녀가 계속 자신들을 탄압할수록 여왕의 의중을 의심하는 자들이 늘었어요. 마침내 여왕은 칼을 빼들었고 사라에 대한 총애를 거두었으며 대신 자신의 시녀 에비게일 힐을 가까이 합니다. 분명 여기서 끝날 일이었죠. 그러나 권력의 눈이 먼 사라는 선을 넘어요. 여왕과 에비게일이 사실 레즈비언이라는 루머를 퍼뜨려 여왕의 평판을 추락시킵니다. 실제로 여왕은 레즈비언이 아니었으나 해당 루머를 다룬 올리비아 콜먼과 엠마 스톤을 주연으로 한 영화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처칠에게까지 정치적 공세가 쏟아졌죠. 이에 처칠은 휘그당에게 하루라도 빨리 프랑스와 강화를 맺길 촉구합니다. 하지만 시류를 전혀 읽지 못한 휘그당은 오히려 여유를 부렸어요. 이번 기회에 프랑스로부터 크게 한몫 챙길 생각뿐이었죠. 그들은 여태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들을 전부 토해내는 것은 물론 펠리페를 즉각 퇴위시키고 카를에게 스페인에 넘길 것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루이는 다른 건 다 수용해도 스페인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젠 정말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지경에 이르렀죠. 루이는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며 지원을 간청했어요. 이에 수많은 지원병이 파리로 몰려들었고 막대한 기부금이 모였죠. 여태까지 지기만 해놓고 이제 와서 총력적을 벌인들 뭐가 달라질까 싶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급조된 군대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질 리 만무하고요. 그러나 루이도 이번만큼은 정신을 제대로 차렸죠. 드디어 능력 있는 인물에게 총사령관을 맡겼습니다. 그는 바로 빌라르였어요. 원래 빌라르는 몰락 귀족이었죠. 아버지가 프롱드의 난에 가담했다가 난이 실패로 돌아가며 집안이 몰락하고 맙니다. 어린 그는 어쩔 수 없이 입대를 결심해요. 당시 몰락한 가문이 부흥하려면 성직자가 되거나 지휘관이 되어 출세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그는 전략과 전술에 있어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어요. 상속전쟁에서 두각을 보여 연대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튀렌, 콩데, 몽모랑시 등 훌륭한 상사 밑에서 일할 행운도 얻었죠. 재밌게도 그의 성공은 루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만약 루이가 군제개혁을 단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루이 때문에 몰락했는데 아들은 루이 덕분에 성공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의 출신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당초 기획한 개혁과 달리 프랑스는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루이는 계속해서 영고주의를 내세운 거고요. 그럼에도 주머니의 송곳은 뚫고 나오는 법. 아무리 기득권층이 그를 막아도 란세는 그와 같은 영웅을 찾길 마련입니다. 상황이 인식을 변화시킨다고 마침내 루이도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루이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피해가 얼마가 나도 좋으니 꼭 적을 무찔러다오. 루이의 명을 받던 빌라르는 제국군을 막기 위해 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를 기다렸죠. 릴과 투르네 그리고 이프르. 점점 제국군이 프랑스의 숨통을 조여왔어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 기다립니다. 직접 부딪히기보다 제국군이 더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최대한 견제만 했죠. 때문에 제국군은 계속 프랑스의 외곽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요. 끝내 제국군이 몽스까지 진군하기 시작하자 그도 결단을 내립니다. 몽스는 과거 파리와 브리셀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죠. 한마디로 빌라르가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는 이곳의 협곡에서 제국군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제국군이 당도했죠. 그러나 곧바로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진군에 지친 병사들을 휴식시켜야 했거든요. 이때 부플레르 공작이라는 장군이 빌라르에게 합류합니다. 부플레르는 빌라르와 마찬가지로 군인으로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죠. 그는 지난 릴 공성전에서 처칠과 오이겐에게 패한 뒤 서력을 갖기 위해 빌라르를 찾은 참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르보다 계급이 높았음에도 그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게 달랐죠. 여태 영구주의 하에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며 각자 따로 놀던 프랑스군이 처음으로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바로 빌라르와 부플레르, 능력 있는 두 지휘관들로 인해 생긴 변화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투가 발발했죠. 전투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오라니공 프리소가 앞만 보고 돌격한 덕분에 5,000명이 넘는 제국군이 순식간에 전멸당하고 오이게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도 자리를 지켰으며 빌라르는 무릎에 총탄을 맞는 바람에 전장을 이탈해요. 다행히 부플레르가 그를 대신하여 끝까지 전투를 이끌었죠. 공격과 후퇴를 총 6번을 반복하길 결국 몽스는 제국군에게 점령당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군도 이 전투에서 제국군의 전력을 20% 넘게 갉아먹어요. 전투에서는 졌지만 결과적으로 파리로의 진군을 막았기에 프랑스의 판정승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또 루이는 살아남습니다. 참 끈질기죠. 처칠과 오이게는 어떻게 해서든 파리에 닿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정말 프랑스를 굽어살피듯 또 루이의 편에 들어주었거든요. 1710년 처칠의 마지막 남은 뒷배 휘그당이 총선에서 참패합니다. 분명 말플라케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죠. 그럼에도 처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릇 전쟁이란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요. 1711년 그는 다시 공세를 개시해 부싱을 공략합니다. 드디어 파리에 도착하기까지 단 한 걸음 남았죠. 그러나 그가 파리에 도달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요제프가 천연두로 급사하고 말았어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당초 스페인 국왕으로 내세워졌던 카르릴 황제가 되어버렸죠. 처칠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 전쟁을 주장해요. 하지만 영국은 이듬해인 1712년 그를 공금 횡령 혐의로 직위 해제시키고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이제 남은 건 오이겐뿐이었죠. 오이겐도 파리로의 진군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변 요새들을 두드리며 빈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을 돌수록 보급로는 길어졌고 가뜩이나 처칠의 공백으로 적어진 병력이 더 분산되었으며 이는 오히려 빈틈을 보이는 결과를 낳았죠. 빌라르와 오이겐은 은행에서 또다시 맞붙어요. 결과는 빌라르의 승리. 말플라케에서만큼의 대승은 아니었으나 이 전투로 인해 네덜란드 역시 전쟁을 포기합니다. 1713년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죠. 이 조약의 체결로 펠리페는 마침내 주변국으로부터 스페인 국왕으로 인정받아요. 물론 카를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버텨봐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루이가 또 이긴 것처럼 들리실 텐데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루이도 잃은 게 많았죠. 그리고 밀라노와 토스카나 등 수많은 영토들을 넘겨야 했어요. 또 장남과 장손 그리고 증손자까지 전염병으로 잃습니다. 마치 그동안 욕심을 부린 대가라도 치르듯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죠. 그렇다면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흥미롭게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제3자인 영국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때 차지한 지브롤터의 영유권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후 프랑스는 급격히 암울해집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지켜낸 스페인이건늘 이것저것 다 떼주고 나니 사실상 종이 호랑이나 다름없었죠.
물론 스페인 보르본 왕조의 탄생, 한 국가의 자신의 가문에 들이오는 것만큼 자부심 넘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분명 스페인에서는 루이의 명맥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정작 프랑스에서는 자신의 후계 구도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루이는 정말 왕성한 성생활을 했어요. 할아버지를 닮아 호색한에 있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닮아 본처와의 관계는 그리 좋지 못했죠.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왕위는 국왕 부부가 낳은 자식을 통해 계승되어 왔습니다. 당연한 처사였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은 혈통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태어난 아이가 무조건 장성하리라 확신할 수 없는 환경에서 굳이 정부를 들인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심지어 루이는 사생아들을 적자 못지않게 챙기고 그들이 자란 뒤에도 자기와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죠. 남편의 이러한 태도에 마리는 진절머리를 느꼈을 거예요. 세상 어느 누가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리의 성정상 맞바람을 필 위인은 또 못 되었습니다. 바보같이 착하기만 했던 왕비는 그저 사랑 없는 출산만 반복했고 그랑 도팽 루이를 제외한 자녀들은 유아기를 넘기지 못했으며 그녀 역시 끝까지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죠. 덕분에 루이에게는 후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생아만 넘쳐났어요. 마리의 죽음과 함께 프랑스는 급격히 기울어갑니다. 왕비 마리의 왕위 계승권을 빌미로 일으킨 상속전쟁부터 손자 펠리페를 위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까지 무려 47년간의 의미 없는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는 황폐해졌죠. 그나마 조금씩 넓혀간 영토는 다시 쪼그라들었고 전쟁이 한창이었던 1708년이 되면 유럽 대혹한이 찾아와 때늦은 한파로 농작물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폐해진 민중들이 베르사유 궁전까지 몰려와 빵을 구걸했어요. 이후 대기근은 전염병으로 이어져 1710년 한 해에만 30만 명이 사망하는 등 파리의 거리에는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은 시체가 질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이는 현실을 외면했죠. 오히려 뻔뻔하게 백성의 고열을 빨았어요. 그는 세금으로도 전쟁 자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관직을 팔거나 귀족의 자귀도 매매합니다. 나중에는 이걸로도 부족해 징세 청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죠. 징세 청부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청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징세는 아무 때나 할 수 없으니 돈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김으로써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징세 청부업자들은 합리적으로 일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통상 빌려준 금액 대비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내년에 걷어야 할 세금까지 모두 탕진하니 국가는 더욱 부채에 시달렸어요. 백성들 또한 세금을 내는 것조차 버거운데 끼니라고 제때 챙길 수 있었을 리 없죠. 때문에 루이는 자신의 증손자 루이 15세에게 왕위뿐만 아니라 28억 리브르의 부채도 함께 물려줍니다. 28억 리브르는 1715년 기준 1년 예산의 약 19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어요. 이후 매관매직으로 불어난 귀족 인구와 어마어마한 부채는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되었죠. 마리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과 별개로 루이는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마리가 세상을 뜨기 전인 1682년부터 1686년까지 그랑 도팽 루이가 연달아 3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들이 당시 카를로스 2세의 후계 후보로 지명되었죠. 이후 장손 프티 도팽 루이가 1704년부터 1710년까지 또 아들 셋을 낳습니다. 비록 장남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고 말아요. 그럼에도 나머지 2 아들은 유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덕분에 루이는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증손자를 본 군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마치 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온 백성이 저주를 내리듯 곧 불행이 찾아왔죠. 1711년 그랑 도팽 루이가 사망합니다. 사실 이들 부자 관계는 그리 살갑지 못했어요. 아들은 말썽꾸러기였죠. 그는 어린 시절 사촌 동생 루이즈와 사랑에 빠져 온 궁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두각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나마 왕세자로서 9년 전쟁에 참전하고 이곳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후 당당히 아버지에게 자신의 차남을 스페인 국왕으로 만들어달라 주장했죠.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이제 40을 앞둔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장수는 도리어 자신의 정치적 걸림돌이 되었고 이미 오랜 통치로 국정을 운영해온 아버지 입장에서 이러한 아들의 반항은 정치적 패륜 행위와 다름없었어요. 그랬던 아들이 갑자기 사망한 거죠. 분명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루이는 마리가 아들을 출산할 적에 아들이 태어났다며 온 동네방네 소문낼 정도로 그를 자랑했어요.
아들이 천연도로 사경을 헤맬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지켰죠.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뜬 겁니다. 이 충격으로 루이는 큰 상실감에 빠지고 말아요. 안타깝게도 루이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손자와 증손자를 잃습니다. 1712년 루이의 손자 며느리 마리가 사망했죠. 사인은 홍역,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장손 프티도팽 루이가 소문난 애처가였거든요. 그는 아내의 병간호를 본인이 직접 하는 바람에 그도 홍역에 전염되고 맙니다. 이후 아내가 세상을 뜨자 그는 마음의 병까지 얻었죠. 곧 몸져 누울 정도로 몸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결국 그는 일주일 채 되지 않아 아내의 곁으로 떠납니다. 사실 프티도팽 루이도 아버지 그랑도팽 루이와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죠. 오히려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게 주된 평가였어요. 그도 그럴 게 아버지는 유한 성격과 냉철한 자기 객관화의 소유자였습니다. 적어도 주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나가려 노력했죠. 이에 반해 프티도팽 루이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모든 일처리를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가 오데나르드 전투와 릴 공선전에서 방동 공작만 따랐어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을 테죠.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방동 공작에게 뒤집어 씌웠으며 그로 인해 할아버지와 아버지 심지어 백성들에게까지 지탄받습니다. 방동 공작도 그에게 진절머리를 느껴 은퇴해버려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펠리페 5세의 부름을 받아 스페인어로 넘어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맹위를 떨쳤죠. 그런 답답한 장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루이는 그의 죽음에 매우 슬퍼했습니다. 다 큰 성인인 부모도 전부 전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아이들이라고 더 안전할 리 없죠. 프티도팽 루이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그의 두 아들 또한 홍역에 걸리고 맙니다. 곧바로 치료가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치료라고 해봐야 별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피를 뽑아 해결하는 사혈 치료가 전부였죠. 그런데 이 사혈이라는 게 생각보다 야만적이었어요. 어린 시절 우리가 체했을 적에 손가락을 바늘로 따는 것처럼 단순히 몇 방울 흘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축장에서 가축의 피를 빼듯 양동이에 받쳐가면서 리터 단위로 뽑아댔죠. 때문에 환자가 병을 고치기도 전에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빈번했고요. 어린 두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맞이인 브류타뉴 공장 루이가 먼저 치료를 받았죠. 당연히 얼마 못 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아요. 이제 둘째 루이가 치료를 받을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의 가정교사였던 방타두르 공작 부인이 대뜸 루이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농성을 벌였죠.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루이도 사혈 치료를 받게 되면 그도 곧 죽게 될 것을 말이죠. 그렇게 루이는 목숨을 부지했고 그녀의 간호를 받으며 병마를 극복해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714년 루이의 손자 베리 공작 샤를이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사고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죠. 그의 기록은 그리 자세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랑도팽 루이의 삼남으로서 큰형 프티도팽 루이마저 아들만 셋에 낳았으니 그저 평범한 왕족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기록도 부부 양측이 방탕한 생활을 영위했다는 정도라서 말 다했죠. 하지만 아버지부터 조카까지 줄초상을 치르자 그의 입지는 단숨에 급부상해요. 만약 이대로 할아버지가 사망한다면 그가 어린 조카의 섭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고작 사냥을 하다 목숨을 잃은 것이죠. 결국 그렇게 손이 많았던 프랑스 왕실은 이제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6세의 할아버지와 너무 어려 아무것도 모르는 4살배기 아기만 남고 말아요. 루이의 건강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수많은 질병을 앓았죠. 특히 40살부터 앓은 것으로 추정되는 당뇨는 말년에 다다라 노인성 궤조로 악화되었는데요. 77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루이는 베르사유 근처 마를리로 사냥을 다녀온 뒤로 극심한 통증을 느껴요. 발가락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휴식을 취하면 완치는 어렵더라도 병세를 늦출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의 성격이 허락하지 못했어요. 귀족을 믿지 못하는 그로서 이미 국가의 모든 절차를 본인에게 맞추어 놓았기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었죠. 때문에 궤저는 발가락에서 빠르게 번져 다리까지 잠식해 나갑니다. 루이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본능적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죠. 하지만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죽는다면 분명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무려 72년입니다. 아무리 그가 민생을 파탄낸 주범일지라도 한 사람이 국가를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통치하다 보면
왕과 국가가 자연스럽게 동일시될 수밖에 없죠. 짐이 곧 국가다. 루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볼테르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실제로 그가 그랬을 법하다고 여겨지는 이유 또한 이러한 배경 때문이죠. 즉, 루이는 본인이 죽고 난 뒤에도 남들이 보기에 자신이 겹쳐 보일 만한 인물에게 어린 후계자를 맡겨 했습니다. 후보는 몇 없었어요. 사실 그만큼 존재감이 넘치는 인물도 없었죠. 루이는 자기가 신뢰에 맞지 않는 맹투농을 섭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출신이 미천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였느냐? 바로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2세였죠. 그는 루이의 조카입니다. 아버지 필리프 1세가 떠난 지금 루이와 가장 가까운 왕족으로 국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조카를 믿지 못했죠. 가장 가깝다는 건 그만큼 요주의 인물을 뜻했습니다. 루이의 자손들이 멀쩡히 살아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왕족이라 한들 반개로서의 한계가 명확했죠. 하지만 현재 직계가 증손자 루이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 이대로 루이가 죽고 증손자도 후계를 남기지 못한다면 왕위는 자연스럽게 필리프의 몫이 되었거든요. 상식적으로 필리프가 배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그 정도로 왕실에는 의리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루이의 작은아버지 가스통의 사례에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도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동생을 평생 억압해왔죠. 결국 루이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1714년 왕위 계승자를 추가 공표해요. 그것도 자신의 사생아들을 추가시켰죠. 그들은 맨 공작 루이 오기스트와 툴루즈 백작 루이 알렉상드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몽테스팡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의외죠.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듯 그녀는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켜 진즉 루이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신임했어요. 출생 신부만 가려놓고 보면 그들만큼 필리프를 견제하기 적합한 인물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유모가 맹투농이었어요. 맹투농은 몽테스팡과 절친한 사이였죠. 유모가 된 것도 몽테스팡이 먼저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맹투농은 그녀의 아이들을 정말 제 자식처럼 알뜰살뜰 돌봤어요. 장녀 루이지가 3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는 비탄에 잠길 정도로 슬퍼했고, 특히 절름발이로 태어난 오기스트를 치료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은 전부 찾아다닐 정도였죠. 그녀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몽테스팡보다 그녀를 친어머니로 여겼습니다. 루이도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두 사람을 자신의 왕위 계승자로 내세움으로써 맹트농의 입지를 간접적으로 높여주었죠. 두 번째, 그들은 필리프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필리프의 어머니 리즐로트와 갈등이 깊었죠. 리즐로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프랑스로 시집을 와 귀족으로서 부부간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죠. 그녀는 남편의 동성애적인 성향도 루이의 불륜 행각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라의 이남 1녀를 두고 나서는 남편을 멀리했고 루이의 정부들을 싫어했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싸잡아 욕보입니다. 특히 맹트논과 오기스트를 극도로 혐오했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자신과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맹트농은 전출 주제에 루이의 옆자리를 꿰찼습니다. 순리대로라면 왕비 마리의 사후 루이가 재혼을 하지 않는 한 본인이 프랑스의 궁중 마담으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루이가 뜬금없이 그녀와 비밀 결혼을 올리며 모든 게 어그러져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루이는 고작 사생아에 불과한 오기스트를 유독 아꼈죠. 3살에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자기와 재산 등 남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것들을 쥐어주었으며 일부지만 정식 후계자가 해야 할 일들을 그에게도 맡겼어요. 리즐로트는 복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원래라면 그가 차지한 건 자신의 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한낱 천한 것들이 쌍으로 모자의 권리를 침해하니 열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남들 앞에서 그들의 헌담을 하고 다녔죠. 맹투농을 노파 또는 쓰레기라 불렀고 누군가의 부고 소식이 들려올 때면 그 노파는 도대체 언제 죽나 하고 농담을 던졌으며 오기스트의 외모가 루이를 전혀 닮지 않는 것에 꼬집어 그의 혈통을 의심했어요. 루이는 그런 리즐로트의 불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는 두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죠. 이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건 바로 겹사돈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몽테스팡의 자녀들과 리즐로트의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써 지방 간 평화를 도모했죠. 마침 두 사람의 홍기가 비슷했고 당시 프랑스는 9년 전쟁을 치르는 도중이라 타국의 왕녀들과 정략 결혼이 어려웠으며 각 집안에서는 아들, 딸 하나씩 짝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루이의 바람일 뿐 리즐로트는 전혀 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야말로 모욕이라 여겼죠. 남의 귀한 자녀를 아무리
왕족이라 할지라도 사생와 결혼시킨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남편 필리프도 형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루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그는 몰래 조카를 불렀어요. 동생 부부가 극구 반대만을 외치니 당사자인 조카와 결판에 내려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즐로트는 깜짝 놀라며 입궁을 서둘렀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아들은 루이의 꼬드김에 넘어가 결혼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에 리즐로트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죠. 그녀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따귀를 후려갈겨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아들의 얼굴에는 손자국이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는 그 순간 그녀만이 태연하게 돌아서서 궁정을 빠져나왔죠. 그렇게 필리프는 무사히 몽테스팡의 막내딸과 결혼식을 올려요. 리즐로트는 아들은 잃었지만 딸만큼은 절대 사소합니다. 루이도 조카를 자신의 사위로 맞이한 것에 만족했죠. 결국 오기스트는 다른 지방과 정략 결혼을 맺어야 했는데요. 다행히 부르봉 오를레안 가문 못지않는 영향력을 지닌 콩대 가문의 여식과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콩대 공작이었던 앙리 쥐른 오기스트에게 자신의 딸 셋 중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라 데려가라 했죠. 그는 이들 중 둘째 루이즈 베네딕트를 선택해요.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셋 다 키가 작았는데 그나마 루이즈가 조금이라도 더 커서 골랐다죠. 사실 이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마리가 진짜 진국이었거든요. 그녀는 다른 둘과 비교했을 때 얼굴도 더 이쁘고 마음씨도 더 고왔으며 심지어 오기스트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혼담이 오간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곧 그가 자신이 아닌 동생을 고르자 비관해요. 상실감이 너무 컸던 나머지 건강까지 해치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리의 비관과는 별개로 오기스튼 루이즈와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은 베르사유 궁전 예배당에서 열렸어요.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다리가, 신부는 팔이 불편했죠. 일부는 이렇게 외쳤어요. 저 장애인과 펭귄의 결합을 보라. 정말 아름다운 한 쌍이지 않은가? 라며 조롱했습니다. 참 못됐죠. 그럼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장애를 잘 알고 있으니 부부가 서로 보듬어주며 함께 나아가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즈는 남편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녀는 야망이 넘쳤어요. 루이가 자신의 남편을 총애하는 만큼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오기스트는 자신의 주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루이가 자신을 신임한 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고 자신의 진짜 쓰임은 훗날 왕위에 오를 루이를 보필하는 것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루이는 유언장에 이렇게 남겼죠. 자신이 죽고 난 뒤 증손자 루이의 섭정은 필리프와 오기스트 두 사람의 공동 섭정으로 한다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유일한 적통이자 공식 계승자인 증손자 루이를 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만큼 무수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반드시 피하도록 하라. 그 전쟁들은 신민들을 파멸시켰다. 짐은 종종 전쟁을 너무 가볍게 여겨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였다. 너는 이웃나라와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짐이 밟은 나쁜 길을 따르지 말라. 국민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정치를 하여라. 아쉽게도 짐은 행하지 못하였다. 루이 13세의 늦둥이로 태어나 5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루이 14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반란과 질병 등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무사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여 절대 왕정을 확립했지만 동시에 무리한 정복 전쟁과 종교 탄압으로 국가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등 국가와 자신의 인생을 같이 했죠. 누구보다 국가를 사유화했던 그는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는 역설적인 말을 남긴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1715년 마침내 루이 14세가 죽고 루이 15세가 즉위합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어요. 그동안 잘못된 정치로 국가를 공경에 빠뜨린 왕이 죽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었죠. 한편 귀족들은 몹시 분주했습니다. 마침내 선왕 루이 14세의 유언장이 발표되었는데요.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공동섭정, 어린 왕이 장성할 때까지 통치권은 필리프가 막되 양육권은 오기스트가 맡는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 가장 당황한 건 단연 필리프였죠. 왜냐하면 큰아버지가 자기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다른 것도 아닌 루이를 잘 부탁한다였거든요. 잘 부탁한다더니 이렇게 자신의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프는 눈앞이 흐려졌죠.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사실 몇 가지 짚히는 점은 있었습니다. 필리프가 루이 14세의 동생 오를레안 공작 필리프의 아들임은 앞서 살펴봤죠. 필리프 샤를, 이게 그의 진명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샤르트르 공작 또는 프랑스의 손자라고 불렸던 그는 왕실 자손 중 제법 총명했다고 합니다. 천재 소리까지는 듣지 못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필리프는 어린 시절부터 큰아버지인 루이 14세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왕실의 체계적이고 복잡한 교육도 군말 없이 잘 따랐다고 하죠. 그러나 몸 쓰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는데요. 아버지도 큰아버지도 사냥꾼에다 타고난 춤꾼이었는데 그에 반해 본인은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이는 왕족으로서 매우 치명적이었죠. 대대로 프랑스 왕실은 왕족들이 군대의 지휘관을 역임해왔거든요. 특히 부르봉 왕가의 반기 가문 중 콩대와 방동 출신 장군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시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부르봉 오를레안 가문의 일원으로서 공적을 세워야 했죠. 다행히 그는 무난한 군 생활을 보내요. 정말 많은 전투에 참여했죠. 물론 명군들 밑에서 위관급 장교로 활동했기에 세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가 흡족할 정도의 준수한 실력을 뽐냈다고 해요. 문제는 그의 이러한 애매한 성과가 도리어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죠. 남 평가하기 좋아하는 귀족들의 습성상 그가 활약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다른 왕족과 비교 대상으로 등장한 겁니다. 일부는 그가 콩대공 루이 2세의 뒤를 잇는 프랑스 최고의 명장이 될 거라 떠들었는데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었죠. 금방 말했듯 아직 그럴듯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그에게 이러한 비교 자체는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왕족들은 그를 향한 적개심을 드러냈고 일선에 나가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불탔으며 끝끝내 루이 14세 귀에까지 전해져요. 국왕은 즉시 모든 왕족들을 불러들였죠. 필리프는 이날로 궁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자신이 그런 소문을 흘린 것도 아닌데 일단 배척하고 보다니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었죠. 사실 그는 이미 충분히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본인의 공적만큼이나 입지가 애매했거든요. 시작은 좋았죠. 국왕의 조카로 태어나 무슈의 아들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랑 도팽이 연달아 아들 셋을 낳으면서부터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죠. 누가 봐도 왕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모두 그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루이 14세도 자신이 다 큰 뒤로는 그동안의 총애를 거두고 제 자식 이뻐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에 그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을 느꼈죠. 마침내 그는 착한 아이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해만 느니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렇게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가길 몇 년,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701년 무려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해가 다가왔죠. 필리프는 그간 온갖 수모를 겪고도 참았어요. 루이 14세가 자신을 차별하고 더러운 사생화와 결혼을 종용할 때도 꿋꿋이 감내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죠. 때는 1701년 6월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국왕과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뜸 국왕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면박을 줬죠. 네 아들 놈은 어찌 멀쩡한 아내를 놔두고 왕이라도 되는 것 마냥 첩을 끼고 다니느냐며 나물었어요. 실제로 필리프는 결혼 후 셀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맞다나 후계 생산에 소홀함은 없었죠. 결혼한 그 해부터 아내가 임신이 가능한 한 끊임없이 자녀를 낳았어요. 물론 운이 따라주지 않아 8을 낳고도 아들은 하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왕에게 이렇게 대꾸했죠. 그 아내의 결혼 지참금이라도 제대로 내놓고 뭐라 하시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 제대로 먹였어요. 왕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대가로 200만 리브르와 팔레루아야를 주기로 약속했었죠. 또한 이미 죽고 떠난 왕비 역시 스페인이 끝까지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았기에 사실상 국왕 부부나 아들 부부나 똑같다며 비꼰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불같이 화를 냈죠. 그리고 다음 날 치명적인 뇌졸중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프랑스 의학사학회의 회장 로저 르리에르에 의하면 그의 사망 원인은 과식과 운동 부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올가매온 형이 이제는 아들까지 마음대로 휘두를 한 것에 대한 화병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필리프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샤르트르 공작에서 오를레안 공작이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했죠. 앞서 살펴봤듯 루이 14세는 이 전쟁에서 벼랑 끝까지 몰려요.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돈이든 병력이든 급한 대로 다 끌어다 썼죠. 마침내 필리프를 중용하기에 이르러요. 이는 그에게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아진 큰아버지의 콧대를 꺾어낼 마지막 찬스였죠.
비록 필리프는 토리노 전투에서 오이겐을 만나 고초를 겪고 말아요. 그럼에도 이후 스페인에서 지휘관으로 활동하며 꽤나 큰 공을 세워냅니다. 그의 화려한 복귀에 궁정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죠. 또다시 그를 향한 견제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펠리페 5세도 동참합니다. 당시 펠리페는 카를 6세에게 밀려 마드리드를 떠나 있어야 했죠. 이때 스페인에 남아있던 프랑스 귀족들이 모여 한 가지 대화를 나눴어요. 만약 펠리페에게 병고가 생길 경우 누가 스페인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이미 다음 순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펠리페가 후계를 낳지 못하면 그의 동생 샤를이 그 뒤를 잇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자리에 필리프가 있었다는 게 화근이 돼요. 그에게 아첨을 떠는 자들이 당연히 프랑스의 손자인 필리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분위기를 띄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했죠. 잘못하면 국가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는 지난 교훈을 전부 잊었습니다. 그리 된다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 며 답하고 말았죠. 그의 폭탄 발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특히 펠리페의 측근으로서 부귀와 영달을 누리고 있던 우르생 공주가 필리프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저격수 역할을 자처합니다. 결국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 간 외교 문제로 불거졌고 루이 14세의 중재로 소강되었으나 이후에도 펠리페를 포함한 왕족들은 끝까지 그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의심에 불을 지피는 일이 발생해요. 그건 바로 왕세자와 왕세손의 연이은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랑도팽부터 베리 공작 샤를까지 총 4명의 왕위 계승자가 연달아 죽어나갔죠. 하필 이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본 이가 본인이었기 때문에 공연한 의심만 사게 되었어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다행히 그의 경솔했던 발언은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했죠. 그렇게 한참 숨죽여 지내기를 몇 년, 갑자기 사경을 헤맬 정도로 위중하다던 큰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요. 그는 즉시 국왕의 침소를 찾았죠. 큰아버지는 지그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건넵니다. 필리프야, 네가 내게 충성했던 것처럼 어린 루이에게도 똑같이 해줄 수 있겠느냐? 눈치 빠른 필리프는 큰아버지가 자신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음에 단번에 알아채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러겠노라고 답했죠. 루이 14세는 그제서야 흡족해하며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는 드디어 큰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인정받았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자신만의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루이 14세가 승하하고 루이 15세가 즉위했으며 선왕의 유언장이 발표되었어요.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는 들으라. 그대는 앞으로 어린 왕 루이의 공동섭정으로서 맨 공작 루이 오기스트와 함께 왕국을 번영시키도록 하여라. 큰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유언 내용에 두 사람의 희비가 갈립니다. 오기스트는 덤덤했죠.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책임을 다할 생각뿐이었어요. 반면 필리프는 사색이 됩니다. 가뜩이나 루이 14세가 죽어서까지 뒤통수를 친 것 때문에 열받는데 더러운 사생아가 어린 왕에게 눌러붙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죠. 그래서 다음날 파리의회를 찾아 의원들을 접촉했어요. 그는 섭정의회 의장으로서 선왕의 유언장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습니다. 아무리 선왕의 뜻이라 할지라도 어린 왕의 양육과 후견을 사생아에게 맡길 수 없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죠. 그럼에도 의원들은 꿈쩍도 않아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었습니다. 분명 그의 논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러나 본래 정치라는 게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생물이 아니에요. 당시 프랑스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섭정으로 등극한 순간부터 각 세력의 대표가 되었죠. 하나는 오기스트를 주축으로 한 부르주아 출신의 관료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필리프를 주축으로 한 전통귀족 세력이었어요. 원래라면 오기스트는 필리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서생아인 오기스트와 알렉산드르를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고 왕세자도 아닌 오기스트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끝내 공동섭정에 앉히는 등 선왕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는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할 거물이 되었죠. 결국 이는 이권 싸움이에요. 즉 필리프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프랑스 왕국 역사상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짓을 하고 말았죠. 그건 바로 의회의 항의권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의회의 항의권은 지난 프롱드의 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증세처럼 왕위 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칙령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였죠. 따라서 선왕은 이 권리를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킴으로써 절대 왕정을 확립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필리프가 뒤집은 겁니다. 이로 인해 루이 14세 때 완성된 절대 왕정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필리프의 결정에 의원들이 움직입니다. 분명 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지만 오기스트 지지파에게도 항의권은 너무나 달콤했죠. 마침내 파리 의회는 발표해요. 선왕의 위원장을 무효하고 오기스트의 권리를 박탈하며 필리프의 단독 섭정을 인정한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필리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아예 오기스트를 쫓아낼 계획까지 세워요. 오기스트는 저항합니다. 하지만 이미 궁정은 필리프가 장악한 뒤라 별 뾰족한 수가 없었죠. 이때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그의 아내 루이즈였습니다. 루이즈는 남편보다 더 화가 났죠. 당연히 사랑 때문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입지만 보고 결혼한 그녀는 이제 막 권력을 누릴 생각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필리프가 방해하니 남편보다 더 큰 앙심을 품었죠. 그래서 한 가지 음모를 꾸며요. 그건 스페인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음모는 스페인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죠. 당시 프랑스에는 스페인 대사 셀라마르 공작이 있었는데요. 그는 두 사람의 갈등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오기스트가 축출되는 것을 보자 루이즈에게 접근했죠. 그는 그녀에게 쿠데타를 모의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필리프를 전복시키자고 꼬드긴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섭정으로 자신의 국왕 펠리페 5세를 추대할 것을 제안했죠. 루이즈는 솔깃해요. 어차피 이제 남편은 텄으니 먼 친척에게 기대어 화려한 재기를 꿈꿨습니다. 오기스트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음모에 가담했죠. 이 소식을 들은 펠리페도 다시금 프랑스에 욕심내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음모는 얼마 못 가 들통납니다. 경찰이 우연히 루이즈와 셀라마레가 서로 주고받던 편지를 입수했죠. 덩달아 프랑스와 스페인은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결국 형제국가 간 전쟁으로 비화되고 말아요. 이번 전쟁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누가 봐도 스페인이 악당인 그림이었고 프랑스와 스페인이 같은 왕조였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굉장히 패륜적이었으며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두 국가가 최초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기까지 했죠. 물론 전쟁은 싱겁게 끝나요. 스페인이 프랑스도 아니고 혼자서 모든 국가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펠리페는 챙길 건 챙겼죠. 비록 자신이 섭정이 되는 건 저지되었어요. 그러나 필리프와 혼인 동맹을 통해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해진 건 오기스트 부부였죠. 이들은 음모가 발각된 뒤 즉각 체포되었어요. 둘 다 왕족이기에 금방 풀려나긴 합니다. 하지만 오기스트는 유일한 희망인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하고 말았죠. 그나마 위안이 된 건 이 일로 부부 사이는 상당히 개선되었어요. 오히려 모든 걸 잃고 나니 미련도 없어지고 루이즈 또한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껴 이후 둘은 궁정을 떠나 영지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냅니다. 한편 단독 섭정이 된 필리프는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그의 섭정 시대는 한마디로 개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행정수반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사개혁이었죠. 그동안 선왕께 녹을 먹던 자들을 전부 귀족으로 대체했어요. 그렇게 새로이 구성한 단체가 폴리시노디였습니다. 그는 이 단체로 하여금 프랑스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죠. 거칠에 집중하기보다 국가의 내실을 다진다. 이것이 이들의 슬로건이었어요. 그 일환으로 수도를 다시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옮겼고 외교에 있어 평화주의를 택했으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지폐를 발행합니다. 특히 타국의 침략 또는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자코바이트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오랜 낭수구로 지낸 신성로마 제국과도 관계를 개선한 결과 사국 동맹 전쟁에서 스페인을 무찌를 수 있었죠. 모든 건 루이 14세가 한 것과 정반대로 행해졌어요. 마치 그간 당해온 것들을 대각품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그의 섭정기가 곧 루이 15세의 절정기이자 18세기 통틀어 프랑스에서 가장 강대했던 시기로 평가됨에도 계속해서 그의 속내를 의심했죠. 혹여 이 모든 게 어린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닐까? 혹자들은 그 시점을 두고 내기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렇다면 필리프는 기어코 왕위의 욕심을 냈을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끝까지 어린 왕을 보필했습니다. 소문과 달리 필리프와 루이의 사이는 영락없는 부자 관계처럼 보였죠. 루이는 국왕으로서 공식 행사에서 위험을 드러내다가도 행사만 끝나면 필리프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고 해요. 루이의 입장에서 필리프는 섭정 그 이상의 역할이 되어준 거죠. 그러다 마침내 루이의 대관식이 다가옵니다. 대관식은 말 그대로 새로운 국왕이 정식으로 왕관을 쓰는 예식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선왕의 붕어 즉시 대관식이 거행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루이의 경우 너무 어릴 때 왕위에 올라 대관식을 성년이 될 때까지 미뤄야 했죠. 때문에 역대 섭정들과 마찬가지로 필리프의 거취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가 그의 결정이 귀족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요. 최근의 섭정들은 쫓겨나거나 죽을 때까지 유지했기에 벌써부터 흥미진진했죠. 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싱거웠습니다. 필리프가 루이의 즉위와 동시에 섭정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의 섭정 말기가 더러웠죠. 분명 그는 다양한 개혁으로 프랑스는 부채를 줄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출신 경제학자 존 로와 함께한 경제정책이 폭망해요. 여기에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흑사병이 다시 유행하면서 그나마 얻은 인기를 전부 잃고 말았죠. 필리프는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못 이겨 베르사유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루이가 대관식을 치르자마자 섭정직을 던져버려요. 물론 권력의 맛에 못 잊어 금방 복귀했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건강 때문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모두의 예측이 실현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능력에 비해 운이 좋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분명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절대 왕정을 훼손했어요. 이는 누구도 부정 못할 진실이죠. 비록 필리프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르봉 오를레안 가문은 이후에도 그 명맥을 유지해요. 이들은 숱한 혁명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마침내 1830년 필리프의 5대 손인 루이 필리프가 왕위에 오르며 그의 수건을 대신 이루어냅니다.